과학기술 분야의 글읽기. 사실은 있잖아, 모의고사 독서 비문학의 과학기술 지문들 다 이렇게 내는 거야, 똑같이. 여기 왼쪽에 이거 잠깐 볼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과학이건 기술이건 간에 일단 개념이라든지 이론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야. 이 글도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 정보 전달 이해가 목적이라서 개념을 설명할 거야. 이론을 설명할 거야. 그러면 이론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하고 이 이론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원리야, 원리. 그러면 대부분의 질문은 원리에 관련된 게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기술이니까 실험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실험의 방법, 절차, 기술도 마찬가지야. 단계, 과정, 이런 거 설명해 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글을 읽고 독해를 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어떤 과정인지 절차나 단계, 과정 이런 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걸 이해하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게 과학기술 지문의 핵심이라고. 여기 지금 과학기술이라는 그 분야의 글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는 과학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이거가 관련된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제목 아래 이런 거 나오잖아. 뭐냐면 지식, 대표적인 거야. 지식, 원리, 그리고 응용하고 한계. 요거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바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읽기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내용의 글이고 어떤 정보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지 그 정보와 지식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성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으면 비판해야지.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으면 비판해야지. 객관적으로 글이 진술되고 정보가 전달된다. 그러면 그 글은 타당한 글이 되는 거야. 하지만 객관적이거나 논리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비판적 내용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읽어서 이해하면 잘 읽은 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뇌과학이라는 이 부분에 경험을 떠올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이거는 뇌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었느냐, 아니면 들은 적 있느냐, 글을 읽은 적 있느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기 방법 한번 보자. 여기부터. 이게 이제 과학기술 글 읽기의 개념이란 말이야. 경험은 뭘 의미하는 거야, 경험은? 이게 과학기술 글을 읽을 때의 경험은 이게 바로 배경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배경지식. 전에 읽었던 책, 전에 읽었던 논문, 기사, 이런 것들이 모두 이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배경지식이 된다. 자, 과학기술 글 읽기에 읽는 방법. 먼저 용어부터, 개념부터 원리까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용어. 이론이면 어떤 이론이냐. 무엇을 설명하고 있으면 이거의 뜻은 뭐냐. 과학적 원리는 어떻게 되고 이 기계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고 그 원리 작동되는 원리의 과정 절차 단계는 뭐고 이런 것들을 쫙 늘어놓는단 말이야. 그거를 이해하는 게 결국 독해가 되고 이 분야의 글 읽기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나왔던 분명히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 객관성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원리도 원리지만 과학적인 이론도 이론이지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과정 이런 거 설명할 때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되는 거지. 이 그림과 도표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압축적으로 제시된 게 많아.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게 아니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뭔가 이해가 빨리 와. 그런 것들이 시각 자료로 동원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비판적 수용이라고. 비판적 수용. 과학기술 그릴기의 비판적 수용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꼭 필요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기술 원리가 이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시작해야 돼.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비판적 수용 태도가 필요한데 여기부터 이렇게 이어지려면 제일 처음에 이론이라든지 원리가 정확히 뭔지를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입증 과정이 타당한지 이게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비판적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과연 진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글 속에 나온 내용 중에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입증 과정이라는 게 타당한지가 첫 번째, 현실성이 있는지가 두 번째. 이게 눈여겨보고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활용할 줄도 알겠지. 이건 플러스 알파니까 보충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과학 원리 기술을 이해를 못했으면 당연히 관련 서적을 읽어보면서 이해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 부족할 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체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관련 서적을 통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난 다음에 읽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능동적 읽기인 비판적 읽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작동 원리, 용어 개념 막 이런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해볼게. 뭐냐면 이거 중요해. 용어 개념 파악하는 거. 과학적 원리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요. 기계 작동 원리, 기술 분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거. 이거 과학기술 분야 읽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야. 그 다음에 그림, 도표 자료, 시각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과학적 원리나 기술적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한 거지, 그지? 그래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건 1차적인 거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1차적인 거란 말이야.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비판적 수용이거든. 비판적 수용. 비판적 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잠시 추가시키면 뭐냐면 아까 나왔던 거 있잖아. 비판적 수용을 위해선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자료를 활용하는 거. 자료. 이 두 가지는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적으로 수용하기에 필요한 것은 입증 과정이 타당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도 역시 우리가 비판적 수용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거다. 그건 비판적 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건 배경 지식과 자료의 검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입증 과정이 타당한지 생각해보고 현실성이 있는 내용인지도 또 따져봐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과학 분야, 기술 분야의 글 읽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읽으면 잘 읽는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바로 예시로 이야기. 토머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 슬릿 실험을 했어. 일단 우린 너무 생소해. 알았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물리학에서 한 실험인데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게 이중 슬릿 실험이구나. 이 실험이 무엇인지를 지금
개념을 설명해 줬잖아. 첫 번째는 이중 슬릿 실험이 뭔지 몰랐었어.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잖아.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지? 여기서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찾아서 빨리 모르는 걸 이해해야 한단 말이야. 실험을 단순하여 설명하자면 이렇다. 어떤데요? 그랬더니 눈앞에 다 쓴 필름이 있다고 하자. 이 필름 2개의 가는 구멍을 뚫은 다음 구멍에 빛을 투과시켜. 이거 과정이잖아 지금 다. 그지? 실험. 이중 슬릿 실험 과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자 우리가 보통 가설을 세우잖아. 그지? 반대편 2개의 줄이 나타날 것이고 빛이 파동이라면 여러 개의 줄이 나타날 거다. 자, 우리가 미리 가설을 세웠어. 여러 개의 줄. 첫 번째, 입자다. 빛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2개의 줄이고요. 빛이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줄이 나올 거야. 그래서 빛을 쏘아 보았더니, 자, 빛을 쏘아 봤대. 세 번째 과정. 반대에 여러 개의 줄이 생겼어. 그럼 파동인데? 네, 파동입니다. 이는 파동이라는 것,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가설을 세우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거지. 이게 과학기술 분야의 그릴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빛이 입자일 것이라는 뉴턴의 주장은 흔들리는 순간이다. 잘못된 뉴턴의 주장이 되겠지. 이처럼 우리 앞에 정체를 드러낸 빛의 모습은 빛이 파도처럼 파도 같은 파동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파동. 이 실험은 빛의 정체를 밝힌 실험이었지만 오히려 과학자들은 그 미궁으로 빠뜨린 결과를 가져왔다.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이중 슬릿 실험 그림 나오지, 그치? 자, 줄은 2개의 슬릿밖에 없는데 줄은 여러 개가 나왔다. 이해됐지? 그러면 파동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 빛이 어떻게 도달하는지, 우리에게 도달하는지 이거는 검증하기가 너무 어려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야. 새로운 해결 과제가 생긴 거야. 첫 번째 해결 과제는 뭐였었지? 빛이 파동이냐 아니면 빛이 입자냐 이런 문제였는데 파동이라는 게 증명됐어. 그러면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지? 어떤 식으로 도달하지?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은 어떤 밝혀야 되는 새로운 과제가 눈앞에 띈 거야. 그럼 또 이걸 또 밝혀야 되겠지, 그지? 볼까? 유클의 빛의 본질을 밝히려 했던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빛이 과연 입자일까 파동일까? 파동이라고 했는데 이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입자 파동 같은 용어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지 이해할 거 아니야. 토머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 과정을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빛의 실체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이중 슬립 실험이 빛의 본질을 밝히는데 적절한 실험인지 아닌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 전에 해야 될 건 뭐라고? 이게 뭔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지 이 실험 과정이 정말 타당한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클의 실험 내용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실험 내용을 이해하고, 그럼 여기 그림 뭔데? 자료잖아, 자료 지금. 자료. 그 다음에 이를 참고하면 실험 내용을 이해하고 입증 과정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겠다. 이처럼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글에 담긴 지식과 정보, 논거의 입증 과정, 과학적 원리 등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적절한지 타당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능동적 이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똑같아.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거 첫 번째 미래 에너지 아이디어를 얻다 인공광합성. 이것도 인공광합성이라는 것이 과학 내용이지, 그치? 그럼 아마 여기 과학 분야의 글이니까 아마 인공광합성의 원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인공광합성은 자연광합성하고 다른 거잖아, 그치? 흉내낸 거잖아, 한마디로. 자연의 실제 광합성을 인공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인공으로 만든다는 게 사실은 요 밑에 사진 봐봐, 사진.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한계라는 건 해결 과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큰 글이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글 설명문이다.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문 미래 에너지 아이디어를 얻다 인공광합성.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 남아메리카 상공에서 바라본 아마존 밀림의 크기는 그 크기가 실로 대단하다. 비행기로 1시간 넘게 날아가는 동안 온통 녹색으로 펼쳐진 광경에 마음이 절로 상쾌해지는 것 같다. 그건 시각적인 거야.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던 나는 이내 가슴이 아팠다. 왜요? 그랬더니 봐봐. 밑에 있어요. 중간중간 살림이 없는 곳.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구나. 왜냐면 원래는 이게 밀림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살림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삼림 파괴라고 정도로 해볼까? 이 온통 녹색으로 펼쳐진 광경, 아마존 밀림, 이건 원시 상태잖아, 그지? 원시 상태. 그럼 원래 모습은 빽빽한 삼림이어야 된다고. 중간중간에 삼림이 없단 말이야. 파괴된 거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밀림 한가운데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건물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줄을 그어 놓은 것처럼 열대 우림을 가로질러 커다란 마을과 큰 도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개발 문명이지. 개발과 문명 때문에 결국 파괴되고 있는 아마존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필자란 말이야. 아마존의 밀림은 그 크기가 한반도의 35배, 지구 산소 가운데 20%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이 다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곳에 아주 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 밀림이란 말이야. 과연 지구의 허파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비유적 숨 쉬는 거니까. 그러나 매일 축구장 면적이 100개. 어마어마하다. 크기가 농장이나 도로 건설, 문명 개발 사라진다고 한다. 이 속도라면 50년 후에는 아마존 지역의 밀림은 물론 지구 전체 30%에 해당하는 동식물이 거의 사라질지 모른다.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거고, 이 개발은 삼림 파괴로 이어진다. 그 파괴의 정도가 어마어마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는 까닭이다. 그렇죠. 점점 더워지는 까닭이다. 왜냐면 자, 과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숲이 파괴되면 어떻게 돼? 나무가 없어지잖아. 나무가 점점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거고. 그러면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가스 효과. 그러면 지구 온난화로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점점 더워지겠지. 현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기댈 곳은 태양 에너지뿐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를 통해 광합성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없어지는 만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만약에 식물들의 광합성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광합성,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야. 그치? 장치가 개발되어 나무를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 어쩌면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이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표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처음이고요. 자, 첫 번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자연광합성의 신비로움. 이 말은 아까 뭐 아마존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거 다 커버할 만큼 굉장한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의 어떤 지구 온난화를 막고 뭐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의 어떤 환경 파괴 대안으로 태양 에너지를 제시하는 사람이 지배적이라 했잖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신비로운 거 볼까? 모든 자연순환 에너지는 거대한 온실인 지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구 안에서. 그 과정에서 식물의 식물이 뭐야? 광합성에서 산소 내보내고 이산화탄소 들이마시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속에 탄소는 몸에서 분해되어 무기물인 이산화탄소로 연소된다. 마치 자동차가 유기물인 휘발유를 산화시켜 무기물인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와 같다. 자동차하고 사람, 우리가 하는 어떤 몸속에 분해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걸 자동차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을 산화 혹은 연소라고 한다. 자동차한테는 산화연소, 사람의 경우에는 호흡이라고 한다. 같은 거야.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은 몸속 산화로 인해 생긴 이산화탄소를 세포와 허파 밖으로 내보내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유기물을 무기물로 똑같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다시 나무의 섬유소나 감자의 녹말로 전환된다. 그러면 순환되는 거잖아. 이산화탄소가 녹말로 바뀌는 거네.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산화탄소의 탄소가 녹말의 탄소로 순환되는 거다. 이 자연의 과정. 바꿔 말하면 낮은 에너지의 이산화탄소가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의 녹말로 저장하게 되는 거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네. 이거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광합성의 결과이며, 자, 왜 신비롭고 대단하냐면 이 낮은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로 바꾸잖아. 이게 뭐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대단한 거지. 녹말의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광합성은 지구의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먹는 빵 속에 탄소는 오래전 공룡의 뒷다리뼈에 들어있던 탄소일지도 모른다. 탄소는 순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지구 안에서니까 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이야기한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리 맞는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계속 순환하니까. 근데 영역은 정해져 있어. 이 지구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은 밝음과 어둠, 즉 명과 암의 두 단계 반응으로 진행되는데, 명반응은 밝음, 빛이 관여하는 반응이고, 빛의 에너지를 다음 반응에도 쓸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만든다. 이렇게 됐지. 암반응은 빛에서 만드는 에너지, 즉 명반응의 결과인 화학 에너지를 고에너지 물질을 써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든다. 공기 속의 이산화탄소를 빵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셈입니다. 자, 빵이라고 해. 포도당, 영양, 우리가 먹을 거, 식량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 자, 두 가지 모두 명반응, 암반응 모두 자연의 광합성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거 명반응, 화학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암반응 모두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조그만 공장인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정보에 다 알아둬야 돼. 식물 세포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엽록체가 세포 하나당 100개 정도 들어있다. 엽록체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에 100개 정도의 엽록체가 있다. 세포의 엽록체 하나당 100개. 그러면 엽록체가 하나의 세포에 100개 정도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엽록체가 100만 개 모이면 손톱 크기 정도 된대. 여기서 일단 작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작은데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손톱 크기 정도. 100만 개가 모이면 손톱 크기래. 각각의 엽록체는 하나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 말하자면 나뭇잎이 밀가루보다도 아주 미세한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공단에 비유할 수 있다. 공단에 비유하고 있다. 나뭇잎 공단. 밀가루보다 작은 것보다 작은,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뭇잎을 공단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명반응은 태양전지의 원리와 비슷하다. 말하자면 태양전지는 광촉매 등을 이용해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태양전지. 광촉매,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광합성 작용에서는 엽록소가 태양전지의 물질 역할을 한다. 여기는 이것쯤 되겠지, 그지? 두 가지는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지. 이때 명반응의 효율은 태양전지보다 낮다. 자, 됐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식물은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 양만 잡는다. 하지만 태양전지는 다른 거지. 잎의 모든 표면에는 태양빛을 모두 잡으면 잎이 더워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태양에너지를 잡는 거야. 또한 잎은 자신이 잡은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인 화학물질로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가 잡은 에너지, 즉 여기선 태양에너지겠지, 그치?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전달해야 된다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꿔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바꾸면서 에너지의 전달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명반응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자,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명반응은 효율적이지 않다. 전달 과정에서 에너지 차이가 큰 반응은 그에 따른 에너지 손실도 크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바꿔서 에너지를 바꾸면, 게다가 바꿀 때 또 에너지 손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달 과정에서. 하지만 명반응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에너지 물질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반대인 암반응 과정은 다르다. 수많은 일꾼들이 중간중간에 반응에 참여한다. 그래서 효율이 좀 더 높다. 뭐에 비해서? 명반응에 비해서. 명반응에 비해서 암반응이 효율이 높다.
안반응은 뭐라고?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안반응이야. 명반응보다는 안반응이 효율이 좀 높다. 얘가 효율이 낮은 이유는 얘기했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잡는 거하고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전달하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게다가 전달 과정에서도 에너지 손실이 있다고 얘기했어. 하지만 안반응은 이것보다는 효율이 높다. 자, 두 번째. 인공광합성으로 에너지와 식량위기를 해결한다. 그럼 인공광합성이 자연 빛 광합성을 대체하는 거잖아. 그치? 이산화탄소는 사람이 호흡할 때 나오기도 하지만 공장에서 보일러를 돌릴 때도 사람들이 장사를 운전할 때도 나온다. 공장이 많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구는 온실환처럼 더워지고 그래서 남극의 빙산이 녹고 그러면 지구 온실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야. 연구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려고 자연광합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자, 광합성은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연광합성에 눈을 돌리게 된 거야. 이게 눈을 돌렸다는 얘기는 주목하게 되고 해결책으로 이 해결책이잖아. 탄소 증가, 지구 온실, 빙산이 녹고 지구 온실 효과가 생겨난 거. 이거의 문제 해결책으로 삼은 게 자연광합성이야. 얘는 온난화도 해결할 수 있고 에너지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구 온난화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요 이산화탄소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보면 운전, 에너지, 공장 뭐 이런 것들.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비롯된다. 핵융합 반응이 태양을 모방한 것이라면 인공광합성은 자연광합성을 모방한 것이다. 얘를 모방해가지고 인공광합성을 만들었어. 인공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다. 얘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이래. 그렇다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인공광합성 나왔으니까. 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태양 열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전지. 태양 열이야. 지붕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는 사막 같은 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전지판이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다. 두 번째,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로, 아까 나왔던 건데, 물을 분해해 가지고 산소와 수소를 변화시킨 다음에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또 전기를 발생해. 두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 광촉매라는 단어 잘 알아도 과정이 좀 있어. 물을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되고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다가 전기를 발생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분해하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것이 발생한 전자를 이용하는 거야. 전자요. 전자를 고에너지 물질로 조정한 뒤에 이를 사용하여 메탄올 같은 기초 화학 원료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똑같아.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로 해가지고 물을 분해하는 것까지는 동일하다. 두 번째 방법하고. 하지만 뒤에는 전자를 이용한다고. 앞에는 수소를 이용하는 거야. 됐지? 태양 전지판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고, 첫 번째. 이거 아닌데? 첫 번째. 태양열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 전지장치. 두 번째는 광촉매를 이용하는 거.
근데 결정적으로 수소고요. 세 번째도 광촉매를 이용하는데 전자를 이용한 거예요. 자, 인공광합성이 자연광합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 이제 차이점을 얘기한다. 빛을 잡는 것은 엽록소가 아니라 광촉매라는 거다. 그 에너지로 포도당이 아닌 메탄올을 만드는 거다. 이 세 번째 방법 얘기한 거야, 세 번째. 나왔지, 그지? 메탄올. 광촉매, 전자를 가지고 메탄올. 극과 달은 포도당을 만든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화합물, 여기서는 메탄올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다른 물질의 초기 원료로 쓰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글을 읽으면 광촉매를 이용해서 포도당이 아닌 메탄올을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메탄올 너무 포도당 너무 복잡해. 그 다음에 인공광합성은 자연광합성에 비해 효율은 어떨까? 효율. 자연광합성에서 식물은 태양빛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계열의 빨강, 파랑 두 가지 파장만 흡수한다. 이거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잎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11% 정도가 광합성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변할 수 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이거야. 100% 중에서 11%만 흡수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잎에 반사되는 빛도 있어 실제로는 3%에서 6% 정도만 포도당으로 변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 태양 에너지에서 11%만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실제로는 반사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태양빛 에너지는 요거밖에 안 된다. 포도당 결과물은 요걸로 요 정도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연구 결과가 아직은 인공광합성이 자연광합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명반응, 즉 에너지를 잡는 효율에서 광촉매를 이용한 인공광합성이 엽록소를 이용할 때보다 엽록소를 이용한 자연광합성보다 좀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인공광합성의 안반응은 즉 잡은 태양 에너지를 유기물로 변화시키는 단계의 효율이 낮아 현재 기술로는 자연광합성의 효율에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 그럼 명반응은 좀 괜찮은데 안반응은 자연광합성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인공광합성이. 그러니까 아직도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연구자는 수년 사이에 효율을 3% 정도 올리는 거야. 명반응에 아까 나왔던 실제 빛 에너지 3에서 6%라고 했는데 3에서 6%? 요 명반응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 정도 이것도 효율이 떨어지는데 지금 앞으로 안반응은 3%를 목표로 하고 있대. 지금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엽록소, 광촉매 각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물 분자 요 분해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포도당 만들었죠. 명반응. 화학연료 요거는 안반응이라고. 안반응. 그렇지. 엽록소 이게 명반응이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해됐어?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런 광촉매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명반응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반대 과정은 아니란 말이야. 둘 다 명반응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건 자연광합성, 인공광합성. 얘가 얘를 흉내낸 거야. 물론 각각의 단계는 결과는 다르지만. 자, 인공광합성 미래의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현재 인간은 태양에너지의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양빛을 잘 잡을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바로 이거야. 태양빛을 잘 잡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그래야지만 태양에너지를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거지. 식물이 태양열을 이용해 감자를 만드는 효율을 2배로 높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2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결국 감자는 녹말이라고 했는데 녹말로 조정된다 그랬잖아.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감자를 만드는데 효율을 2배로 올리면 생산량도 2배가 된다는 뜻이야. 또한 굳이 기름을 사용해 온실가스 증가시키면서 지구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뭘 하면은 연구해가지고 있잖아. 이것만 잘하면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태양이 주는 에너지의 2배로 잘 잡아서 태양 에너지를 2배로 잘 잡아서 감자를 2배로 수확하고 그리고 감자로 알코올인 에탄올을 2배로 만들어. 이거 안 반응이야? 자동차를 굴러가게 되면 자 원료가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잖아. 얘는 어디서 왔는데? 여기서 왔어. 얘는 또 어디서 와? 이렇게 2배로 올려줘야지. 그러면 기름을 사용했을 때 환경 오염도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문제가 있잖아. 기름 안 쓰고 지구온난화를 극복한다.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광합성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연순환이지. 이산화탄소. 이게 문제거든. 지구온도를 높이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거를 원료로 광합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거잖아. 당연히. 알았지? 자, 자연에는 녹색 잎이 아닌 다른 색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있다. 바로 바닷속 생물이다. 뭐 갈조류, 홍조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바다 깊이가 깊을수록 통과하는 빛의 파장은 변한다. 예를 들어 갈색 조류인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육지 식물이 흡수하지 않는 파장인 녹색을 흡수한다. 그렇다면 태양열을 2배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녹색 식물의 해조류 광합성 영역을 더하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 이 녹색 흡수하던 갈색 조류도 녹색 식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실제로 이 기술은 향후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식물은 나름 생존 목적이 있다. 식물이 왜 존재할까? 유전공학을 이용해 그들을 강제로 변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물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 인공적으로 광합성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전공학을 이용해 강제로 변화시킨다. 이건 식물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식물 자체를.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 GMO 알잖아. 유전자 조작 식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인공적으로 광합성을 하면 얘들이 바뀔 거야.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유전공학을 하지 않더라도 식물이 생존을 위해서 인공 광합성에 적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공광합성에 적응하면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듯이 갈색 조류가 녹색 식물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여러 종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광촉매, 태양전지의 집광장치를 적용하고 요거는 명반응이고 요거는 태양열 반응이란 말이야. 태양전지 있잖아. 포도당을 만드는 기능을 광촉매와 연결시켜서 좀 더 쉽게 포도당 명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대책을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방법.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거다. 유전공학을 이용하지 않고 식물 자체의 인공적 광합성으로 해준다면 아니면 광촉매, 집광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명반응, 포도당 만드는 게 실현된다면 그러면 인공광합성의 효율성은 아주 높아질 거다. 그 얘기한 거야. 앞으로 자연광합성을 모방한 인공광합성은 인간이 도전할 만한 가장 고도의 기술이고요. 지구를 살리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네. 뭘 강조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인공광합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인공광합성이 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인공광합성밖에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고, 여기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됐죠?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거는 설명문이라고 그랬어. 설명문. 제목은 미래에너지 아이디어를 얻다 인공광합성. 맨 마지막 부분 해결책들이 끝이야. 끝이라는 게 이 글의 마무리를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기 중간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면, 자, 봅시다. 뭘 확인하냐면, 이 글의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이거야. 지구의 문제, 특히 온난화의 문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거야. 동시에 지구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즉, 심각하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가 이 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유추라고 됐지. 유추의 방법. 자, 그러면 유추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 유추.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지.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거는 비유죠. 비유. 아까 뭐라 하냐면 그런 거 있지. 뭐 이것은 무엇을 저장한다 그랬지? 무엇을 자, 명반응 강반응. 여기 있잖아. 이건 뭐 비유라고 하지 말고 이런 거. 공기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빵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셈이다. 이거하고 다르지가 않다. 알았어? 빵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화학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공기 속에서 빵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유추의 방법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표현 방법이 나왔는데, 설명 방법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그런 게 나왔어. 설명문인데, 유추의 방법 말고, 대조의 방법. 대조. 명반응, 안반응. 뭐 이런 거 대조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대조의 방법도 나왔다. 그 다음에 대조의 방법 말고 비슷한 것도 얘기 나왔는데 비교의 방법? 비교의 방법도 나왔다고 봐야지. 비교, 대조, 공통점. 그러니까 안반응, 명반응 이거는 대조지만 얘네들이 에너지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다음에 과정도 나왔지. 광합성의 과정, 인공광합성의 과정, 이런 것들이 이 글에 나온 거고, 또 단계별 과정을 설명할 때 비교대조 과정이 나왔단 말이야. 단계별로. 예를 들면 광합성 작용, 인공광합성 작용, 이런 거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설명할 때 대조의 방법, 비교의 방법, 뭐 과정은 그거니까 이런 것들 나서 이게 다 이런 방법을 쓴 이유가 뭐냐면 설명을 통한 이해란 말이에요.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잘 이해시키려고 이런 설명 방법을 동원해서 쓰고 있다. 비교대조 과정, 단계별 과정, 유추의 방법도 쓰고 있다. 모두 다 설명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허파가 나왔잖아. 허파. 아마존은 뭐라고? 지구의 허파. 막 이런 얘기 나왔지, 그지?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고, 아마존은 앞부분이잖아. 여기 있다. 지구의 허파. 이거는 지구 산소의 20%를 아마존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허파를 말하는 거야. 사람으로 친다면 아마존이 지구의 아마존을 사람으로 말한다면 허파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광합성 과정에서 낮은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로 아까 나왔었지, 그지? 낮은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로 이게 높은 에너지로 해가지고 녹말로 저장한다. 녹말 감자라고 생각하면 돼. 감자 열매라고 생각하면 돼. 감자 열매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순환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섬유소 감자의 녹말로 전환된다. 이거야. 감자용. 식물의 광합성은 결국 마지막이 녹말로 조정된다. 우리 먹을거리를 준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된 거야. 이걸 탄소순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명반응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암반응은 화학 에너지 같은 고에너지를 써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게 암반응. 명반응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명반응.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다음번에 명반응, 암반응의 효율성 나왔는데, 효율성 뭐냐면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인데 아까 그거 했었지. 왜 효율이 떨어지는가 라고 얘기한 거. 효율이 낮다. 자, 첫 번째, 식물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태양 에너지만 잡는다. 모두 잡으면 잎이 더워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화학물질로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 명반응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암반응은 반대로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을 만든다 그랬지, 그지? 여기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고에너지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반응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말도 조심해. 중간중간 반응에만 참여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효율성은 명반응에 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어. 이건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는 명반응 암반응이지만 여기는 인공광합성, 자연광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광합성. 얘는 태양 에너지를 잡아가지고 화학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니까 명반응하고 비슷한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광합성은 화학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 암반응.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인공광합성은 뭐냐면, 자, 인공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를 가지고, 광촉매가 중요하지. 여기 있지? 태양 에너지 광촉매를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물을 분해한다는 거. 이거는 세 번째 방법인 광촉매를 가지고 물을 분해. 요까지는 똑같다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법에서는 수소를 이용하는 거고, 세 번째 방법은 전자를 이용해서 메탄올, 에탄올 같은 기초화학 원료를 얻는 거. 이게 인공광합성의 내용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여기 지금 인공광합성하고, 자, 인공하고 적어봐. 자연광합성. 광합성이 두 개가 있는데 인공광합성이 있고 자연광합성이 있어. 얘네 둘은 광합성 이름이 똑같잖아.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암반응이 일어나고 명반응이 일어나고 순서를 따진다면 암반응이 두 차례 일어난단 말이야. 두 단계. 명반응에서 암반응. 이게 공통점이야. 자, 그 다음에 둘 다 태양 에너지가 원천이니까 고에너지로 전환한다. 고에너지로 전환한다. 이건 공통점. 인공광합성이건 자연광합성이건 명반응, 암반응 이런 단계별로 진행된다는 게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태양 에너지가 원천인데 고의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이거는 공통점. 차이점은
자, 차이점은 우리가 아까 했던 걸로 하면 돼. 자연, 이거는 엽록소가 돼야 되겠지. 엽록소. 수많은 엽록소. 인공, 얘는 광촉매가 되겠지. 그림엔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 차이점은 그림을 갖고 해줄게. 그림. 이거야 이거. 이게 차이점이라. 아까 했던 거. 얘가 차이점. 뭐라고? 이렇게 다르다고 차이점. 자연, 이건 인공.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거. 요까지는 동일하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를 이용하고요. 여기는 전자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알았지? 내용은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인공광합성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맨 끝부분. 미래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한 게 여기가 끝부분이야. 여기다. 여기부터 끝이야. 끝. 처음, 중간, 끝의 끝이야. 자, 그러면 인공광합성 미래의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왜? 어떻게 하면? 자, 아까 나왔던 거 있잖아. 효율성 확대. 자연광합성이 갖고 있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극복하면 효율성을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식량 문제. 여기서 식량 문제가 첫 번째. 이거 가능하다. 기대하는 이유가 그거야. 두 번째 기대는 뭐냐면 인공광합성이 만약에 잘 연구돼갖고 문제를 해결하면 있잖아. 아까 나왔던 자원의 순환이 가능하다. 자원의 순환이 가능하다는 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환경, 지구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공광합성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인공광합성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발전해서 이걸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기대하고 있는 게 지은이의 마음이고, 맨 마지막 부제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